안녕하세요. 글로벌 아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 키르치기입니다. 오늘 전 세계 주요 이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터키는 여전히 서방 동맹의 주춧돌일까요? 아니면 동맹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토의 중추 국가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와 스페이스X가 현대전의 핵심이 된 스타링크의 전장 사용을 두고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브렉시트와 유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엘버타주는 이제 공식적으로 10월 19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캐나다에 남을지 아니면 분리를 위한 미래의 투표로 나아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와 더 많은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번 주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요 뉴스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화학재해입니다. 현재 전면적인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며 실종됐던 9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다고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화요일 아폰 다이나웨이브 포장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종이 펄프 생산에 사용되는 매우 부식성이 강한 화학물질인 베개가 들어있던 대형 저장 탱크가 갑자기 파열된 것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약 90만 갤런의 이 물질이 유출되었고 이에 따라 긴급 구조대원들은 공장 내부의 잔해를 신중하게 수색했으며 드론이 주변 지역을 탐색했습니다. 마지막 희생자 수습 전까지 수색은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 탱크가 왜 파손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오스 중부의 한 동굴에서 물에 갇혀있던 4명의 남성이 지하에서 일주일 넘게 고립된 끝에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은 금을 찾기 위해 이 좁은 동굴 터널에 들어갔던 7명의 마을 주민 중 일부였으며 갑작스러운 급류로 출구가 막혀버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동굴의 일부 구간이 매우 좁아서 실제로 통로가 50cm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다며 이번 구조 작업이 특히 위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한 명씩 들것에 실려 은박담요에 감싸인 채 구조되었고 곧바로 의료 텐트로 옮겨졌습니다. 영상에는 환호와 눈물 그리고 감격적인 재회 장면이 담겼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확산되는 속도가 보건당국이 대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며 경고 신호도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드문 종류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 동부 이투리주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금까지 900건이 넘는 의심 사례와 200건 이상의 의심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장이 토요일에 이 지역을 시찰했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의 규칙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대가 지금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번 에볼라 발병에서 감염의 규모와 속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들이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이 조치들이 투명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발병 통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터키는 서방 동맹 내에서 꽤 복잡한 위치에 놓여 있고 그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터키는 나토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한 핵심 국가로 유럽 남동부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후퇴와 서방 파트너들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긴장을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꽤 단순합니다. 터키는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서방의 파트너일까요? 아니면 동맹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밤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예비역 대령 리치 알츠와 애틀랜틱 카운슬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조나단 슈안서 연구 담당 수석 부사장님은 사실 오늘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터키 전문가인 하이아이탄 코헨 예나로추크르 박사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터키는 오랫동안 서방 안보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중 하나를 차지해왔습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터키는 나토 내 두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대륙 교차로에 위치합니다.
나토의 그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터키는 러시아에 맞서는 핵심 방어선이자 흑해로 통하는 관문이며 서방의 영향력이 점점 더 도전받고 있는 지역에서 중요한 군사 강국입니다. 하지만 앙카라는 서방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파트너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치하에서 터키는 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해왔고 중동에서의 지역적 야망을 확장하며 방위 산업을 키우고 항상 유럽이나 워싱턴의 입장에 따르기를 거부해왔습니다. 터키의 이스라엘 비난이 서방 주요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서방의 핵심 파트너인 상황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터키 내에서의 민주주의 후퇴는 유럽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들은 나토가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방에게 중요한 질문은 터키가 단순히 까다로운 국가인가가 아니라 터키가 잃기에는 너무 중요한 나라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서방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인가 아니면 부담이 되는 존재인가요? 좋아요. 이제 30초 번개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패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실 시간이 단 30초뿐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조너선 샨서 씨가 사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너선 씨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드릴 첫 번째 질문은 터키가 서방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인지 아니면 점점 더 다루기 힘든 부담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리철턴 대령님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이렇게 훌륭한 패널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생각에는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문은 파트너십이냐 부담이냐가 아니라 그게 이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분법은 자산이냐 부담이냐입니다. G20 경제 규모, 나토 내 두 번째로 큰 군사력,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체제적 정렬을 고려해보면 튀르키예는 분명히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입니다. 유럽과 서방의 여러 나라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이 튀르키예와 점점 더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문제들이 있고 미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동맹에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들은 동맹에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너선 샨저 씨 의견 부탁드립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조너선 씨,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 들립니다. 그들은 완전한 부담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부담입니다. 이슬람 국가를 지원하는 것부터 하마스를 지원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하며 이슬람 국가로 전투원을 밀입국시키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요, 국내에서의 인권 침해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는 그들을 F-35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건 마치 여우를 닭장에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나라를 나토에 남겨두는 건 재앙입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카이 이탄 코에니아노 로샥 박사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발생하는 도전들을 고려할 때 저는 나토 동맹이 터키의 회원국 자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파트너십의 문제점에 대해 두 연구자 모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나토가 터키와 관련해서 움직일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의 답변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각 패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더 길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다른 패널분들에게도 시간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방 진영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터키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기 공급 문제나 아니면 앙카라가 그렇게 큰 군대를 통해 나토에 제공하는 막대한 인력 같은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Reach? 그래, 내 생각엔 이건 거의 스스로 답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 방위 산업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지.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는 강력한 동맹이고 둘 다 매우 발전된 방위 기술 체계를 가지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터키도 지난 15년 사이에 그 반열에 합류했지. 이제 그들이 어디에 판매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모두 같은 편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협의 메커니즘이 필요해. 리비아는 흥미로운 사례야. 결국 2020년에 터키가 개입해서 트리폴리의 함락을 막았고 실제로 유엔이 지원하는 협상을 뒷받침했지. 우리는 미국 측 아프리카 사령부와 터키가 함께 리비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있어. 그게 바로 한 가지 예시야. 그래서 나는 터키가 단순히 인력이나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방위 기술 면에서도 절대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만큼 터키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다루기 힘든 친구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조너선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예전에도 이 문제로 조너선과 이야기한 적이 있어. 실제로 문제가 있긴 해. 하지만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 텐트 안에 있는 다루기 힘든 친구가 밖을 향해 소변을 보는 게 텐트 밖에 있는 친구가 안을 향해 소변을 보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강력하지만 다루기 힘든 동맹국을 관리하는 어려움을 겪는 게 다른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터키가 다음 이란이 되어야 한다고 터무니없이 주장하기도 했지. 터키가 다음 이란이 되는 일은 아니며 우리는 그런 걸 결코 원하지 않아. 조나선 거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아니요, 고개를 끄덕인 건 아니고 그냥 웃고 있었을 뿐입니다. 터키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규모 군대 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 군대를 어떻게 배치했나요? 실제로 그들이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우리의 쿠르드 동맹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시리아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정부는 예측하기는커녕 통제하기도 매우 어려운 알카에다 정부입니다. 모두가 자산이라고 말하는 이 군대의 규모만 봐도 저는 아직 이 군대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군대가 훈련 외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터키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무기에 대해 말하자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터키가 가지고 있는 동맹국들을 보면 말이죠. 하마스, 헤즈볼라, 알카에다, 무슬림 형제단, ISIS, 심지어 이란과 함께해온 일부 활동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정부가 이런 종류의 무기를 조달하고 온갖 위험한 세력들과 지금처럼 관계를 유지하는 걸 보고 싶을까요? 이건 우리가 조장하고 있는 재앙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동맹 안에 계속 남아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지금 제 걱정입니다. 이건 수많은 나쁜 행동에 대한 묵인처럼 보입니다. 예나로초크 박사님, 터키가 힘든 친구일지라도 친구로 두는 것이 아예 터키를 친구로 두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나토에는 회원국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는 터키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 시리아에서의 터키의 입장과 하마스와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조나단 씨와 동의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도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네이토에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이 행동에 나서게 되는 날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네이토의 대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말하는 이 거대한 군대는 그리스를 억제하는 데 매우 바쁩니다. 그리스는 네이토에서 터키의 파트너이자 동맹국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터키 정치 상황을 보면 같은 군대가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FS 2026 군사훈련은 그리스에 대한 매우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며칠 안에 터키 의회를 보면 해양 경계 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알다시피 그리스와의 국경 문제입니다. 그들은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이 자체 해양 국경을 방어하고 터키를 배제하는 새로운 동맹을 결성할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추측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사이에 아주 가까운 브로맨스를 잊지 맙시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시리아입니다. 에르도안 덕분에 우리는 미국이 처음으로 시리아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샹즈에게로 넘어가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앙카라가 중동 일부 지역에서 전통적인 서방의 영향력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나라들이 남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요. 앙카라가 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위해 나토 회원국임을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터키는 나토 동맹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동맹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양쪽 모두와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이슬람주의적이고 실제로 여러 면에서 반서방적인 정권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양쪽을 꽤 쉽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실제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오랜 조언은 터키인들과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지하고 개방적으로 대화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슬림 형제단과 이슬람주의 그리고 서방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역 내 태도를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그들은 하마스를 통해 가자 지구에서 영향력과 접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몇 달간 헤즈볼라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왔고 이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금 매우 약해진 레바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그 핵심에는 알카에다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도 계속해서 쿠르드족에 대한 적대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카타르에 대규모 공군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카타르는 물론 무슬림 형제단과 하마스, 탈레반,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파트너십이 진행 중입니다. 터키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 전역에 막대한 군사 배치를 하고 있으며 그리스인들과 키프로스인들과도 온갖 무모한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까 언급했듯이 그들은 그 두 나라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는 EU의 일원이자 우리가 구축하려고 했던 더 넓은 동맹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지역 전역에 병력을 배치해서 자신들의 관점과 선호를 이 지역에 강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위기로 향하고 있고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패널을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져가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터키 문제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역 대령 리치 알트님, 조나선 친저가 방금 한 모든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로선 말이 맞아요. 위기로 가고 있지만 그 위기는 조나선의 주장과 사실 사이의 괴리입니다. 조나선이 터키가 이라크에서 쿠르드족을 상대로 행동한다고 말하는 건 정말 우습습니다. 터키는 바르자니 가문과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최소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서구권 군사주둔과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탈리아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스페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폴란드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터키의 공통된 친구인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다음으로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에 가보세요. 터키가 군사주둔한 곳으로 서방 외교와 이들 국가의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제가 조나단의 비판에 더 집중한다면 그 비판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마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터키 외교 정책의 다른 지정학적으로 영리한 요소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가 헤즈볼라 관련 증거 없다고 할 때 저는 비약이라 생각합니다. 조나단, 당신이 이메일이나 DM 보낸 것도 봤고 제 주소도 알고 있죠. 저는 헤즈볼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실 수도 있지만 수니파 이슬람 성향의 정당들, 무슬림 형제단이든 아니든 강경 시아파 테러 단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실 확인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하마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란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교, 지역 안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면 터키는 비동맹보다는 훨씬 더 동맹 쪽에 가깝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스라엘과 터키 사이에 경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고 그 부분은 신중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는 양국 입장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스라엘과 터키 모두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지지자이자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너선이 일치와 불일치의 정도에 대해 약간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나선, 사실 저는 조나선이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젓는 것뿐만 아니라 야나 로차크 박사님도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조나선, 우리가 박사님께 넘어가기 전에 그 비난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이제 사실이 모든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정권은 무슬림 형제당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카타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 공화국이 남긴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니파 이슬람주의자들이 시아파 이슬람주의자들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2012년에서 2015년 핵 대치가 한창일 때 터키가 이슬람 공화국을 대신해 세탁한 200억 달러를 보세요. 이것은 터키 국영은행 중 두 번째로 큰 주요 은행이었습니다. 이름은 할크 은행입니다. 위치 한번 찾아보세요. 이 두 정부 사이에는 긴밀한 공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이란인들은 에르도안 정권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저 아직 말 다 안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지역에 배치된 방식을 살펴보면 이것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신다면 계속 말씀하세요. 그 나라는 지금 레반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7개 전선 전쟁과 관련된 전반적인 우려를 볼 때 그다지 큰 관련이 없습니다. 터키인들은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의 일부 동맹국들에 맞서기 위해 범이슬람 군대가 일어설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 정부는 함께 일하기에 좋은 정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이제 야나 루차크 박사님께 이스라엘을 겨냥한 수사가 이 모든 것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서방 전체의 핵심 동맹이자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분명합니다. 10월 7일 이후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두 터키가 이스라엘을 터키에 대한 주요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터키의 영토 보전에 대해 어떤 야망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터키 지도부가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총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스라엘 국가 자체와 다른 중요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너선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터키는 불행하게도 요즘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한 동맹, 전략적 군사 동맹을 형성하는 데 매우 바쁩니다. 작년 3월에 터키는 The Neighbors of Syria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스라엘 국가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수니파 이슬람 나토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너선이 다시 언급한 레바논을 포함해 시리아의 이웃 국가들 그리고 요르단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계획에 대해 오해하지 맙시다. 이 비전에 이집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 청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의 대변지인 예니 샤팍 신문을 아시죠? 그 신문을 보면 이스라엘 국가에 맞서 무슬림 군대가 결성된다면 이라는 매우 유명한 기사가 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10월 7일 이후로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것이 10월 7일의 가장 중요한 여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위치, 수니파 이슬람 나토에 대해 의견이 있나요? 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4년을 보냈고 이스라엘의 지역 안보와 미국의 지역 이익을 보호하는 꽤 민감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안정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초당적 우선순위이지만 동시에 이 지역 전반에 걸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안정적인 동맹 체계를 갖추는 것도 초당적 관심사입니다. 여기에는 터키와 걸프 지역, 이스라엘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0월 7일 이후 잠깐 상황이 달라진 시기가 있었지만 그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터키의 어조가 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터키인들은 가자지구와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 고통에 대해 특별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가자지구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저와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스라엘의 하마스 추적 권리를 지지합니다. 가자지구에서 효과적인 정치 전략이 부족해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고려하던 여러 나라들뿐 아니라 터키 같은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이스라엘의 입지가 약화됐습니다. 한 달 만에 그들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천조 씨, 곧 광고로 넘어가야 해서 빠르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네, 보세요. 바뀐 태도를 보고 싶다면 사실상 하마스를 둘러싼 2010년, 2011년 무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터키의 독재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하마스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들이 터키 내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했고 이스탄불을 사실상 하마스의 자금 이동을 위한 금융 중심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곳에 상주하며 터키 정부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기가 이동되었고 각종 음모도 꾸며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곧 다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광고를 보고 오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It's just something that you're gonna have to feel for yourself. 통증과 뻣뻣함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을 경험하세요. 지금 전화 주세요. (5,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없애려고 했든 우리는 살아남았고 번영해 왔습니다. 매주 전 세계에서 전해지는 최신 유대인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보기 불편한 소식도, 그리고 멋진 소식도 모두 전해드릴게요. 매주 월요일 Jewish World Weekly를 시청해주세요. 다시 글로벌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나타샤 커르츠기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장소 중 하나인 부포트 성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상 공세가 헤즈볼라와 연관된 영토 깊숙이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중세 요새는 리타니 계곡이 높은 곳에 있어 남부 레바논과 북부 이스라엘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어 수십 년간 쟁탈전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정책에서 극적인 이정표이자 극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벽을 깼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리아, 가자, 레바논 모든 전선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 너머의 안전지대를 구축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로켓과 드론 공격을 크게 늘리며 계속 공격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콜롬비아인들이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한 가지 큰 질문에 대한 국민 투표입니다. 평화냐, 압력이냐? FARC 평화협정 10년이 지났지만 협정으로 막으려던 폭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과 무장 공격, 선거운동 중 정치인 암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은 완전히 다른 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페트로 대통령의 완전한 평화 전략을 강화해 무장단체와 협상하겠다고 합니다. 경쟁자들은 이 방식이 실패했다며 엘살바도르식 강경 단속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겨냥했던 러시아 드론이 이제 위험한 선을 넘어서 루마니아의 나토 영토 내 아파트 건물을 공격해 2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드론은 루마니아 영공을 넘어 다뉴브강의 항구 도시 갈라치에 있는 건물에 추락하기 전까지 밤새 실시간으로 추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전투기를 긴급 출격했지만 충돌 전 대응에는 실패했습니다. 부쿠레슈티는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한편 나토는 동부전선에서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동맹 영토를 한치도 빠짐없이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나토 국가라 해도 투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위협에 대비해야 하며 루마니아와 유럽의 대응은 옳습니다. 한편 모스크바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은 드론의 출처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하며 객관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 인접 나토 회원국들에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는 북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추가 경고입니다. 이미 그 전쟁은 동맹 자체까지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명 아티스트들이 미국 250주년 기념 대형 페스티벌에서 잇따라 하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잘못 안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이번 여름, 그러니까 6월부터 열릴 예정인 Freedom 250 Great American State Fair는 비당파적인 축제로 홍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모도어스, 브렛 마이클스, 마르티나 맥브라이드 등 출연진 모두가 정치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하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출범했고 대통령이 CEO를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통령은 이 하차한 출연진들을 3류라고 부르며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는 전 세계 주요 소식들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펜타곤과 스페이스X가 현대 전쟁에서 핵심이던 사안, 즉 전장에서의 스타링크를 두고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분쟁이 한창일 때 미국 당국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위성 네트워크에 의존해 전장 통신부터 드론 작전까지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용 문제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군이 단말기당 약 5,000달러만 지불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는 한 달에 25,000달러에 가까운 등급이라고 주장합니다. 스페이스X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실제 사용 방식과 맞지 않는다며 특히 단기 드론 임무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더 큰 현실이 있습니다. 미군은 중요한 전시 통신을 위해 한 민간 기업에 깊이 의존하게 되었고 스페이스X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미국 정부는 결국 스페이스X가 요구한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규모로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관계자들은 주도권이 빠르게 이동한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Secure World Foundation 우주안보 및 안정성 책임자 빅토리아 샘슨입니다. 좋아요. 먼저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격 책정에 관한 분쟁인가요? 아니면 국방부가 스페이스X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인가요? 제 생각에는 둘 다인 것 같아요. 분명히 가격 분쟁이 이번 사태의 촉매제가 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스타링크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제 아마존도 아마존 레오라는 자체 버전을 출시했는데 몇 년 후에는 스타링크와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민간 기업이 전쟁 중 중요한 인프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면 군사작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민간 기업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건 독립성이나 자유로운 행동 측면에서 좋지 않죠. 이건 또한 스페이스X가 이런 분야에서 시장을 얼마나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군대도 꼭 승낙할 필요는 없었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스페이스X가 스타쉴드 구독에 대해 기본적으로 항공용 요금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박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펜타곤도 일단 동의했지만 지금은 대안을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렇게 했다면 이란과의 전쟁에 정말 큰 혼란을 초래했을 거예요. 미국이 약해 보이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스페이스X가 터미널 사용을 중단했을 거란 가정이죠. 제 말은 그건 그들이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불확실한 부분까지 따질 필요는 없겠네요. 펜타곤은 이란 시민들이 정부의 통신 차단을 우회할 수 있도록 스타링크로 휴대폰 연결을 제공하려 하지만 가격 문제로 스페이스X와 갈등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오지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한 이 문제로 스타링크가 반발을 겪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이미 1월 12일 때 스타링크를 밀수입해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터넷에 접속했던 거죠. 그리고 이란 정부는 스타링크 단말기 신호를 위조해 사람들이 접속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해왔던 방법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미국 정부가 그 배후에 있고 단말기를 들여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이에요. 스타링크는 이미 이란 민간인들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빅토리아 심슨 씨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캐나다도 브렉시트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석유 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진 엘버타주는 이제 공식적으로 10월 19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캐나다에 남을지 아니면 분리를 위한 미래 투표로 나아갈지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스미스 주총리는 오타와와의 오랜 갈등과 에너지, 경제정책 불만 끝에 주민들에게 명확한 선택권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번 투표가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투표용지에 오르면 단계적으로 진행돼도 자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버타처럼 분리주의 정서가 수십 년 동안 오르내렸던 주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바로 오타와 정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마이클 버나드 원익입니다. 그는 오타와 대학교의 야로슬라브스키 석좌 교수입니다. 먼저 알버타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본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버타가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지지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이 분리주의 운동은 아주 특이하게 보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나 카탈루냐, 심지어 코르시카처럼 역사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운동은 계속 이어질 만한 종교적, 언어적, 민족적 추진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 운동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특히 자원 경제와 관련된 불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알버타에는 캐나다 전체 인구 4,200만 명 중 약 500만 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주로 온타리오와 퀘벡에 거주하며 이 두 지역이 선거와 의회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지역적인 불만과 존중받지 못하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감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6개월이나 남은 시점이라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면 분명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엘버타 주민들은 분명히 캐나다에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미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매우 격렬하고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엘버타가 실제로 독립하면 캐나다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퀘벡에서 2번의 분리 독립 국민 투표를 겪었습니다. 알다시피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퀘벡은 프랑스어라는 언어적 정체성으로 어느 정도 독자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내륙의 엘버타가 무엇을 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내륙에 갇히게 되면 그들의 자원 경제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추측에 빠지는 사람들은 별도의 엘버타가 그다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국 미국에 흡수될 것이라고 봅니다. 캐나다의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큰 미지수입니다. 캐나다가 구속력은 없지만 분리 국민 투표를 상례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모든 주는 국민투표와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 제도 변경 같은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런 투표가 꽤 흔합니다. 네, 스페인 정부는 바스크 지방에서의 국민투표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주수상에게 어떤 전략이 있다면 그녀는 정치적 양보나 더 큰 자치권, 어쩌면 헌법 개정과 관련된 협상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큰 도박입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지역적 분노가 헌법 위기로 번지지 않게 진정시키는 매뉴얼이 있을까요? 퀘벡을 과거 분리주의 운동의 예로 언급하셨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캐나다의 일부가 되고 싶은가?입니다. 몇 세대에 걸쳐 2번의 국민투표에서 우리가 퀘벡에서 발견한 것은 매우 유능한 정치인인 퀘벡 분리주의자들이 퀘벡 연방주의자들에게 패배했다는 점입니다. 이 연방주의자들 중에는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엘버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주의자이거나 통합주의자이거나 캐나다의 일원으로 남아서 캐나다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엘버타 주민들이 앞으로 나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캐나다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정말 흥미롭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중대한 사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국가적 자부심의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거리에는 단순한 축하 대신 수백 명의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며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진행자겸 특파원 에밀리 프란시스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원래는 파리 생제르맹이 잉글랜드의 아스널을 꺾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 자리는 거리에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진압경찰이 폭력배들을 통제하기 위해 출동해야 했지만 조명탄과 투척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낮 동안 몇몇을 체포할 수 있었지만 폭력 사태는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고 경찰은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가스를 분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 400명을 체포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용납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을 규탄하며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에펠탑은 PSG 색깔로 빛나고 있었고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팬들은 그들의 큰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려고 저녁 내내 축하를 계속했습니다. 스포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프랑스 오픈이 파리에서 열리고 있고 테니스 팬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코트 위 멘탈 붕괴입니다. 라켓이 부서지고 심판과의 언쟁이 벌어지며 가득 찬 경기장 앞에서 감정이 폭발하곤 합니다. 다니엘 메드베데프의 분노 표출이나 다니엘 알트마이어가 라켓을 걷어차 반중석으로 날린 1등. 테니스에는 늘 좋지 않은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 영상의 분노 이면에는 선수 평가 방식과 남녀가 같은 기준을 받는지에 대한 더 큰 논의가 있습니다. 이 논쟁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리나 윌리엄스는 2018년 US 오픈 결승에서 남자 선수들보다 더 엄격히 처벌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앨리스 코르네는 같은 해 코트에서 셔츠를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코드 위반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남자 선수들은 같은 행동을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최근 온스 자베르가 프랑스 오픈이 여성 경기를 프라임타임 야간 세션에서 반복 제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마드리드 오픈이 여자 복식 결승 진출자들에게 척피 수상 소감 기회를 주지 않아 성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랑가로스에서 한 선수가 경기에 남성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벤 구리온 대학교 스포츠 외교센터의 연구원인 소피아 솔로몬 박사입니다. 테니스에서 코트 위에서 분노를 표출할 때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처벌이나 묘사 방식에 여전히 이중잣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테니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방금 전 주제와도 연결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성들은 더 높은 수준의 폭력이나 분노 표출이 허용되지만 여성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 성별 편견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여성운동의 투쟁과도 연결되죠. 여성들은 항상 더 감정적이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여겨져 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성들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처럼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여전히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남성의 감정 폭발은 종종 열정이나 경쟁심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여성의 비슷한 행동은 감정적이거나 비전문적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언급했듯이 스포츠에서의 성별 편견은 학자들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존재해요. 제 연구 분야에서는 여성 학자와 남성 학자를 비교하는 경우를 항상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스포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스포츠가 두 가지, 어쩌면 상반되는 극단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는 합리주의로 우리가 전문성의 높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고 경기를 정량화할 수 있는 무언가로 유지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도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쪽 끝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예를 들어 팬들에게서 봤던 것처럼 폭력의 경계까지 우리를 데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선수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포츠에서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실 현대 스포츠가 시작된 이래로 항상 등장해 왔어요. 실제로는 팬들이 아니라 선수들 자신에게서 시작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테니스에서 예를 들어 지난 20년,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 본 것은 관중의 수, 즉 관람객의 수가 이전 몇 년에 비해 예상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오픈을 언급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프랑스 오픈에서 선수 중 한 명인 다니엘 발레치오가 심판은 남성이어야 하고 여성이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이유를 매우 까다로운 관중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즉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탓하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스포츠계에 존재하는 매우 잘 알려진 성별 편견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력이 남성의 세계에서는 허용되는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성의 세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에요. 여성 추어가 감정 처리 방식이 실제로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지 지금 더 많은 관심과 감시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저는 마지막 말씀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감정을 가지고 있고 성별과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 감정을 가지며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출하기도 해요. 정치적 폭력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폭력에는 성별이 없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중 수가 많아지고 선수들 자신에 대한 기대도 더 커지면서 더 경쟁적으로 되기 위해서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왜 락 콘서트에서는 무대에서 기타를 부수는 뮤지션에게 화를 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스포츠에서는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죠. 스포츠는 페어플레이라는 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기의 편파적인 요소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은 경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관중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커질수록 선수들은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더 좋은 기록을 세우고 더 높은 순위에 오르기 위해 더 큰 압박을 받게 돼요. 또한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갑자기 몇천 명의 관중 앞에서만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관중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박감의 양도 있지만 여성들이 스스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비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성별 비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 박사님의 의견이 흥미로웠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은 정말 덥네요. 이번 달 유럽은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사람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멘다 코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 각국이 지금까지 겪지 못한 폭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5월 기온 기록이 깨졌는데 런던의 큐가든에서 무려 섭씨 34도, 화씨 94도가 기록되었습니다. 프랑스 오세르 근처에서는 기온이 섭씨 37도, 화씨 99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강렬한 더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고 모두가 이 기록적인 폭염을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름 초입에 이런 날씨라니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이미 여름이었어요. 저는 더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광객들은 그토록 많이 들어온 명소들을 보기 위해 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찾아오고 있어요. 저는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해요.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고 항상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늘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여긴 처음인데 다들 항상 춥다고만 해요. 항상 흐리고 비가 온다고 들었는데 정말 멋진 날들을 보냈어요. 저는 더운 게 좋아서 햇볕 아래 걷는 것도 행복해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진짜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나하지 않아요. 매년 더 일찍 시작되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견디고 있어요. 유럽의 극심한 더위는 열돔 현상 때문이에요.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유럽 상공의 고기압 아래에 갇혀서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기상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보고 극단적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이버 사기가 점점 더 빠르고 똑똑해지며 막기 어려워지자 남아프리카의 과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방어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바로 양자 물리학을 이용해 인터넷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인데요. 함께 보시죠.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위트워터스란트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강의실을 오가고 있고 물리학과 내부에서는 연구원들이 전 세계 데이터 이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와 광학 장비로 가득한 어두운 실험실에서 앤드루 포브스 교수와 그의 팀은 양자 통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입자의 특성을 이용해 데이터 전송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시스템을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 발생 시 즉시 감지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양자 입자를 생성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내면 이 두 개의 경로 중 누군가가 하나를 가로채서 뭔가를 하면 저는 다른 입자에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즉시 연결을 중단합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도청자가 항상 자신이 가로채려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결을 끊을 수 있지만 정보를 얻지는 못합니다. 포브스 팀은 광섬유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빛의 패턴을 활용해 동시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가 즉각적인 디지털 결제, 국경 간 거래, 그리고 온라인 금융 시스템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의 스타트업 오르카 프로드는 결제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즉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르카 프로드의 팀은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그리고 행동 신호를 활용해 사기를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매달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즉시 결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AI 등장으로 인해 사기가 변형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은 세계 최고의 도구들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 수법을 바꿔가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르카 등은 피해 확산 전 신속한 공격 포착에 집중하지만 요하네스버그 작업은 더 야심찬 미래를 보여줍니다. 정부가 도난당하기 전에 인터넷 자체가 특정 위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구축되는 미래입니다. 상업적 활용까지는 아직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남아프리카의 연구자들은 이미 차세대 통신 보안을 위한 글로벌 경쟁의 일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사기 탐지부터 내일의 양자 보안 네트워크까지 사이버 안전을 둘러싼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작별 인사 전에 모두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과 정치 뉴스를 잠시 잊고 싶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중국 북동부의 번식센터에서 30마리가 넘는 멸종위기 시베리아 호랑이 새끼들이 태어나면서 보전 활동가들에게는 드물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작은 새끼 호랑이들은 따뜻한 인큐베이터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젖병으로 먹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새끼 호랑이들은 생애에서 가장 연약한 시기를 지나는 동안 세심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베리아 호랑이는 세계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중 하나로 러시아와 중국 북동부 일부 지역에만 소수의 개체가 야생에 남아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1980년대 8마리로 시작한 번식센터가 지금까지 1,100마리 넘는 호랑이 사육에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귀엽다고 안 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 글로벌 아이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타샤 커추구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